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성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어떤 필연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대예배인 거죠? 제가 대예배 때 설교를 대신해서 제가 특강을 하는 거였군요. 영광스럽고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저하고 이제 30년직이네요. 저희 정소구 목사님하고는 이제 저희 같은 학교에서 같은 대학교의 동아리죠. 저희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같이 신입생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별로 안 친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정소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굉장히 천대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정소구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보이시면 굉장히 귀티나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좀 상태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이게 예전에 87년에 저희 왔을 때는 저희 그때 당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정말 촌에서,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사과 농사 짓다가 이렇게 막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다들 되게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필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연히 몇 개가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정소구 목사님이,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정소구 목사님이 군대를 가시기 위해서 체력장을 받으러 대구로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저는 그때 그랬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굳이 왜 우리 집에 오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천안 휴게소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호두 과자를 하나 사서, 그때가 89년인가 90년인가 그쯤 됐던 걸. 90년이네요. 그러면서 어머님 드리라고 자기가 사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각자 길이 좀 많이 달랐던 거죠. 저는 이제 복학을 했는데 목사님은 학교에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셨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우연히 필연이 되는데 세월이 좀 걸렸죠. 이제 근데 지금은 저희 동기들 중에 친구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정소구 목사님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도 자주 주시고 저도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50이 되었으니까, 이제 50이 되어서 이제 정말 신학을 한번 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리더십과 오늘 드리게 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모두 다 있지 않나, 이런 지금 막연한 그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소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단하는 일만 그렇게 남은 거죠. 제가 이제 지금은 예배 시간이지만 저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제가 질문도 많이 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위에 있던 많은 지식들이 이미 다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리더십 센터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강사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내용은요 너무 뻔해요. 아마 들으시면 내용은 되게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되게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보통 뭐를 많이 꼽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대화하는 데 있어서 뭐를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말하는 것? 듣는 것? 듣는 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너무나 식상한 주제예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리더십 관련한 교육이 태생하면서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고, 지금도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또
저도 이쪽 업계에 와서 알았는데 이걸 또 학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경청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경청이 중요한데 경청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가, 인간관계에 그러한 것들이 증명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뿐이지 그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되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리더십 강사가 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꿈을 꾸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되기는 약 한 5년 전에 되었습니다. 5년 전에 나름 이제 꿈을 이룬 거고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경청을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이미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경청이라는 강좌 이게 1시간이라도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할 때마다 거의 했겠죠, 경청에 대해서 강의를.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경청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150번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강사된 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2014년 제가 생명샘 교회에 처음 오던 무렵쯤, 그쯤 돼요. 그쯤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내가 좀 잘 들어야 되겠다는 게 아주 가끔 생각나더군요. 여러분,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은 한번 읽었잖아요.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할 때 그걸 편안하게 강의를 하려면 정말 한 정독으로 100번 정도는 읽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듯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씹어 먹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이래야 강의할 때 좀 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씹어야 되는 강의를 이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150번을 하고 경청에 대해서 사람 얘기할 때 좀 들어봐야 되겠다,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대화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가끔이요. 제가 되게 늦된 거죠. 되게 느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다 아시는데, 그게 몸으로 쳐야 되는 데는요, 이런 거죠. 물이 0도씨에서 99도씨까지는 더워지기는 하지만 이게 질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양적인 변화들이 쌓였을 때 질적인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잔소리를 이제 또 한 번 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언젠가 또 되면 정성호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들으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시겠죠. 네. 그러다가 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여보 내 말 좀 잘 들어 좀, 이런 얘기도 하나의 양적 변화가 되죠. 네.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빠른 분들은 그게 몇 번만 있어도 되시는 분이 있고요. 저처럼 늦으면은요, 그 100번은 읽고 씹어 먹어야 한 번 강의하는 것을 150번, 그러니까 뭐 1500, 저는 한 15,000번 정도를, 그러면은 저는 경청에 대해서를 읽거나 씹어 먹고 이러고 나서 이제 가끔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교육을 가시든지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나는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것이 안다는 것에서 몸에 체화되는 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거리가 가까운 듯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해하고 실천으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가는 데는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거 보면, 오늘은 저는 인간관계가 참 이런 사람은 참 인간관계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오늘 조금 대화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여기가 대화역, 제가 집에서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에서 대화역에 와서
저는 왜 차를 안 가지고 왔냐면 운전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잘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내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는 듯한,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물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또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네, 그래서 좀 도대체 여기 상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굉장히 이제 길을 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았는데 이제 바쁜 걸음으로 오다 보니까 이 안이 시원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땀이 나고 이러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 이제 정말 생명샘 같은 이 물을 우리 자매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딱 기다렸던, 정말 제가 딱 기다렸던. 이분이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런 게 몸에 배어서 하시는 건지, 목사님 따님이시죠. 제가 올 때마다 늘 저를 도와주셨던 분으로 기억해서, 인간관계 기본은 이런 거죠. 그분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죠. 이건 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받은 사람은 제가 혹시 또 뭐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생명생교에 또 오면 아마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작은 사건 하나가 인간관계에 이제 보지 않아도 인간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층이 다양하시잖아요. 좀 선배 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우리 가장 어린 친구도 계신 것 같고, 여기 중고등학생 계신가요? 혹시? 중고등학생이시고 고3이시고 고3이신데 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네. 그리고 대학생, 청년이 좀 많아 보이시네요. 청년 아니세요? 두 분? 그러시군요. 이제 청장년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인간관계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는 인간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멀리 두고 한번 이렇게 때로는 약간 분석적으로 약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필요한가? 왜? 인간관계가 왜 필요한가? 우리 인간은 대부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어떤 집단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생활을 영위해 가니까 인간관계가 어쨌든 생겨버리게 됐죠. 나는 인간관계를 별로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에너지가 안으로 흐른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향해서 흐른다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밖으로 흐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것만 빼고 그냥 나 혼자 있어도 별로 뭐 아쉬운 게 없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어떤 빅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탁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부모님의 몸을 받아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정해 주셨겠지만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순간 사회생활이 이미 시작돼 버린 거죠. 가족이 생기고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이래도 인간관계가 아무리 내 혼자 해도, 나는 왕따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도 사실은 사회관계가, 인간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 어떤 대화나 내가 줘야 되는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은 줘야 됩니다. 다 인간관계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인간관계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누구하고 인간관계가 발생? 인간이니까 나 말고 다른 인간이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부터 출발을 할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의 출발은. 네. 부모, 형제, 가족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죠. 저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되면 그 배우자의 가족을 보는 것이 조건을 보는 것일까요? 만약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면 조건을 이렇게 심하게 따지는 거지만 그 가정 환경을 보는 것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회사에서 경영 전체를 총괄을 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어서 뭐 인사, 뭐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면접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 환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이 생각보다 크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제 인사를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잘한 애가 회사에 왔더니 일을 잘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왔더니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법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 약간 본능적으로. 왜냐? 내가 속한 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라는 조직만 그러냐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저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성향이 이렇더라. 뭐 또 크고 작게는 이런 거죠. 경상도 출신은 성향이 약간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서울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 게 있더라. 이러면서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자기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수정을 막 하고 이럽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님하고 인간관계가 썩 좋지가 않은데 사회생활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다. 이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예외라고 해야 됩니다. 예외라는 것은 이런 거죠. 원래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은데 좀 특별하다는 거거든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이제 저희 집에 두 자매님이 놀러를 오셨어요. 저희 집에. 누구신가 하면은 한 10년 전에 저랑 같이 일을 했었던, 제가 그때 이제 그 부서장이었었고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두 자매님이 놀러를 오셨어요. 이제 나이도 꽤 됐죠. 40대 중반, 40대 초반 이렇게 된 친구들인데 왔는데 이 한 친구는 집안이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부모님의 아버지가 폭력적이셨었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간 또 10년간 살아온 얘기를 했더니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유복한 그 친구는 아직도 그냥 결혼을 안 했어요. 그냥 미스로 남아 있어요. 뭐 요즘 뭐 결혼이 늦은 것은 뭐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들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폭력적인 가정에 자랐던 이 친구가 이게 유전이 되나 싶을 정도로 또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런 남편을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돼가는데 말을 또 안 한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부부 간의 이 인간관계는 내 지금 자식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네. 그런데 10년 동안 이제 서로 이제 예전에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뭐 굉장히 친한 그런 이제 저희 동료들이었는데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리더십 강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화를 이제 약간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거
내 강의할 때 실제로 사례로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약간 직업적인 어떤 직업병도 좀 있고 듣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남편이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걸 어디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근데 우리가 만약 남편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신혼 때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옆에 있던 결혼 안 한 친구가 이 친구가 선배에 해당되는데 언니예요. 언니 무슨 얘기를 바로 딱 하냐면 야 살지 마 이 얘기부터 나옵니다. 근데 살지 마 이라는 것이 이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해답을 주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를 막 합니다. 막 하다 보니까 왜 아무리 그 친한 사람의 신기한 이야기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익숙해지고 거기서 또 좀 지루함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이 친구가 맞았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머 이러다가 나중에 뭐 또 언제 뭐 맞았다 뭐 이러고 언제는 뭐 내가 대항을 했다 이러다 보면 이쪽은 또 보입니다. 살짝 이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또 돌립니다. 다른 주제로 돌렸더니 이 친구는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찬스를 잡아서 자기의 지금 이 나름 힘든 이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이러다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 힘들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참 상무님 이 집에 저기는 저 뭐 하는 방이에요? 이렇게 또 말 주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또 이 친구를 딱 봅니다. 보면은 실망스러운 표정이 확 가면서 또 찬스를 찾는 거예요. 자기 할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오는 중간에 이 친구는 나중에 지루해졌지만 많은 답을 줬어요. 나름대로. 답을 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마구 주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럴 때는 빨리 남편이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봐. 돈은 많다며. 그러면 애랑 미국을 가든가. 이게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생활 속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 저는 어쩌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돼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빛이 탁 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꼬리가 처지면서 이렇게 기분까지 탁 다운됩니다. 그런데 피부색도요.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때는 피부가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밝아졌다가요. 이 말이 중간에 막히거나 자기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다른 주제를 그냥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빛이 팍 퇴색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반응까지 보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이나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제가 본 법칙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 막 우리 커피숍 같은 데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 떠들 때요. 자세히 보면은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남이 끼어들어요. 자기 얘기하고 사실은 그건 대화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누가 끼어들었고요. 끼어들었으니까 또 기분 나쁘죠? 찬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절하게 끼어들어갈 찬스를 보고 있고 내가 할 말을 정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성분들은 자기 할 얘기를 정리를 하거나 딴 생각을 해도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사실은 딴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듣고 있어. 네가 뭐 어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을 할 때는요.
경청은 내용을 듣는 것은 경청 중에 한 10%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만지작 하면서 카톡을 막 하면서 듣고 있다 얘기해라 이랬을 때요, 사실 들어요. 여성분들은 들어요. 듣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아예 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고요. 목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남성들은 한 가지에 집중해 이렇게 좀 약간 DNA가 형성이 돼 있어서 보통 남자들은 딴짓을 하면 지금 하던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여성적인 남성들이 있어요. 막 다른 짓을 하고도 이 사람 한 얘기를 다 듣는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헤드폰으로 양쪽에 이쪽에는 어떤 문제, 이쪽에는 다른 문제를 들려줍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다 맞춥니다. 남성들은요, 한 문제도 못 맞추거나 이런 거죠. 이쪽은 안 들린다 생각하고 이것만 듣는다. 이것만 집중해서 이쪽 문제만 듣습니다. 네, 이거는 뭐 TV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흔한 이제 경청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아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인데 인간관계의 기본은 경청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을 그 회사에 모인 이유가 그 회사에 그래도 이윤 추구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했을 때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회사에서 너무 친절한 사람들 있죠. 처음 봤을 때 죄송스럽지만 좀 생활해 보면 그분은 친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친절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바로 이렇게 아웃되거나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 잘하는 게 인간관계의 사실 출발입니다. 아빠가 사람이 참 좋아요. 근데 아빠로서의 역할은 있죠. 물론 요즘 경제적인 것이 아빠만의 책임은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빠가 경제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너무나 아니다 이러면은 사실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예. 엄마가 부엌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뭐 사회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엄마가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가사 일을 하는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근데 그거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다니고, 예, 그러는데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가 좋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사실은 잘하는 게 인간관계의 사실은 출발이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우리가 인간관계의 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 있죠. 카톡 이건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알 거예요. 어쩌면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기도 하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아마 지금 대학생들도 나 여기 다 왔어, 약속 장소에 와서 전화하는 분보다 카톡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카톡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만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그건 대부분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게 인간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은 어떤 대중하고 따로 만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인기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연예인들의 경우이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이 대화가 거의 전부예요. 아니, 전부라기보다도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화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게 말하기가 있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듣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듣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언어를 배울 때도 듣기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이가 말을 배울 때도 듣기가 먼저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듣기의 수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듣기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이 주신 생명샘을 잠시 좀 생각할수록 감사하네요. 자, 듣기의 수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 어느 정도 사용하면 가장 적당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보통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약 한 20분 정도 보통 우리 설교 시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예, 자, 듣기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듣기의 수준이 일단 말을 듣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그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빙산은 보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닷물이 있고 그 밑에가 한 80%가 숨어 있고 이 위에 나와 있는 건 별로 안 돼요. 근데 저희 리더십에 있어서 경청의 요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을 뭘 얘기하냐면 요게 말의 내용을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청의 수준 중에 제일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 바닷물 수면하고 살짝 닿은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살짝 빙산 쪽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경청의 수준이 뭐냐면 내려올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몸말을 듣는 거예요. 몸말이 뭐죠? 바디 랭귀지. 그 사람의 몸짓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듣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몸말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몸말은요, 눈빛도 몸이 말하는 거죠. 아, 저럴 때 사람의 눈빛이 어떻다. 그리고 또 굉장히 화색이 어떻다. 그리고 뭘 사람이 딱 할 때 굉장히 몸짓이 커지는 제스처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복되는 경우가. 근데 반복되는 그 단어를 유심히 들어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더 깊어집니다. 이제 바다 속으로 내려와요. 이 80%에 있는 여기는 그 사람의 뭐를 들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욕구와 가치 같은 걸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욕구와 가치. 그런 걸 들어야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빙산의 수준이 뭐였었죠? 내용 듣기. 그 다음 조금 빙산 위에 있는 수면점에 있는 것이 몸말을 듣는 거고요. 그 정말 그 80% 심의에 있는 이게 정말 많은 게 뭐라고요? 욕구와 가치. 근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들리는 게 좀 다릅니다. 아, 내용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몸짓을 했네. 이러면서 눈빛이 어땠네. 아, 이 사람은 정말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는 이거였나 보구나. 네. 자, 제가 대표적인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청이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끼리 만나면 요즘 휴대폰에 있는 사진 많이 보여주시죠? 사진 많이 보여주시죠? 그렇죠? 저도 요즘 뭐 하면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심취해 있는 게 아마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요리에 심취해가지고 요리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찍은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제가 딱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을 때 반응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일단은
대화의 그것은요, 내가 휴대폰에 어떤 사진을 보여줬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 주제로 대화를 좀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전복 버터구이입니다. 전복 버터구이입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생명새 그걸 주셨던 우리 자매님한테 반응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모임에서 만났는데, 야, 나 이거 내가 한 거야. 한번 봐. 이렇게 했어요. 오, 이 정도 반응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고 이제 다른 어려운 요리를. 이러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요리를. 잘 찍으셨네요. 사진도 잘 찍었다. 이 정도 반응 보여준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이제 결혼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자, 제가 제가 이제 대학교 선배 오빠라고 보고. 예. 자,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랬을 때. 맛있겠다, 먹고 싶다. 괜찮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놀러 한번 갈게요. 저희 가족이랑 놀러 한번 갈게요. 한번 해주세요. 이런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에도요, 제가 이걸 할 때 내용은 제가 사실은 그거죠. 내가 전복 버터구이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제 어떤 욕구와 가치를 한번 읽어봐 보세요. 있어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요, 이걸 이 모임에서 했는데 그게 안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견하느냐면, 제가 이 어떤 욕구가 해소가 안 됐죠. 그럼 다른 사람 말이요,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를 인정받고 싶은 그거는 인간의 정말 대단한 욕구예요. 이걸 인정을 못 받았으니, 그리고 보통 사람들끼리 모인 이 사회관계 속에서는 그게 아무리 친한 동네 친구든 초등학교 친구든 아니면 그런 친구들일수록 내가 그 속에서 내 욕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가족들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이걸 딱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딱 보였는데 헐,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들한테도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의 다른 말들이 잘 안 들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있잖아요. 저희 그런 친구 많은데 끝도 없이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지가 재미있지 남은 그렇게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끝도 없이 얘기합니다. 왜 끝도 없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욕구가 안 채워져서 다시 다른 이야기를 시도를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초등학교 친구 중에 좀 심각한 애가 하나 있어요. 약간은 4시간을 이야기하는데 3시간 30분을 자기가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근데 그걸 잡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 넌 정말 하는 얘기마다 너무 재밌다. 야, 어쩜 너는 옛날 초등학교 일, 40년 전 일을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 와, 그랬구나. 너 그때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너 참 잘 자랐, 잘 이렇게 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인정을 해줬더니요, 그 다음부터 사그라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내성적인 분도 똑같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이걸 제가 보여줬을 때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이런 거죠. 가정적이시다. 이 말을 참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와, 비주얼도 괜찮고 요리를 생각보다 잘하네. 그걸 또 인정을 받고 싶죠. 가정적이다. 그 다음에 또 듣고 싶은, 이게 들으니까 참 좋아지더군요. 와이프는 참 행복하겠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거의 저는 이제 이 모임에서 굉장히 여유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뭐 조금 19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회에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요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비족이라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알바사님. 제비족이 뭔 줄 알아요? 들어보기만 해요. 못 만나봤네, 확실히. 혹시 중고등학생은 제비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군요. 우리 어머님 제비족 들어보셨죠? 잘 못 들어보셨군요. 혹시 우리 세대 때만 계셨나요? 그런 분들이? 제비족들이 이런 분이죠. 춤을 굉장히 잘 추구나. 이래서 이제 보통 부녀자분들을 이렇게 현혹해서 이제 교제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돈을 뜯어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그게 7, 80년대 많았었나 봐요. 예, 그때 그런 제비족이라는 사람들. 예, 대부분 예전에 제비족을 경찰에서 잡았는데 교수, 대기업의 사장님의 와이프 이런 분들을 유린한, 현혹한, 그것도 100명대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사람들을 많이 현혹한 그 제비족이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에서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줄 알았대요. 별로 생기지 않았더라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더래요.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왜 그랬냐. 근데 이제 또 경찰이 궁금했나 봐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렇게 많은 교수님, 사회 저명한 인사들의 와이프분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친구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랬냐 이랬더니 자기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 듣고 들은 그대로 그 사람들을 칭찬을 해줬더니 막 맞장구 치고 사모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러면서 했더니 그렇게 돈을 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주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의 어두운 면이지만 이건 이런 거죠. 참 안 들어주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 들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이, 그런 자기도 유부녀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쨌든 너무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어두운 거지만 굉장히 저희 같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못 듣는 이유가 뭐냐? 못 듣는 이유가 있거든요. 못 듣는 이유가 뭐냐? 못 듣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듣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충고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지? 탐색하고 싶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사람은. 뭘 원할까요? 네? 이해, 맞습니다. 일단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제 그 친구도 자기의 이 힘든 결혼 생활이잖아요. 여기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야 이혼해, 남편이 재산이 얼마인지 봐서 틈을 봐서 야 재산 분할을 해, 아니면 참고 살아, 여자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 얘기가 이 친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언니 그거는 나도 다 생각을 다 해. 근데 그 친구의 얼굴에는 그게 읽혀집니다.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들어달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이렇게 보고 다시 이 친구가 말꼬리를 돌리면 그걸 저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상처잖아요. 그거를 좀 더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걸 꺼내놓고 나면은 이게 본인은 이제 해소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코칭이라는 분야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코칭 공부하셨죠? 예. 상담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치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질문만 합니다. 고객은 대답을 하고
근데 굉장히 훈련된 어떤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객이 코칭을 받으시는 분이 답변을 하다 보면 정말 답을 찾아가는 신기한 경험을 저희 코치인 저희들도 코칭을 많이 받거든요.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이분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코칭을 하면요,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게, 저는 임원들 기업의 임원들 코칭도 하고 저희 대학생 코칭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코칭 시간이 한 300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은 한 50분쯤 되면 알려줍니다. 지금 10분 정도 남았다고, 아니면 5분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냐고. 이거는 뭔가 하면 코치가 대부분 질문을 하고 보통 코치가 한 20%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80%는 누가 얘기하냐면 이 고객이 답변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 정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질문 던져놓고 유심히 듣습니다. 유심히 듣는 데서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공식이 없어요.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되냐면 고객의 답변에서 자세히 듣고, 들을 때 뭘 들어야 되죠?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내용 듣고요. 그 다음에요, 못말 듣고요. 그 다음에 욕구와 가치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그분의 욕구나 가치 같은 것을 그렇게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참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중간중간 몇 마디 하고 그냥 계속 1시간 또는 2시간을 고객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코칭이 끝났는데 문제를 해결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은 끝났으니까 여쭈어봅니다. 오늘 코칭 어떠셨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문제를 다 해결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대요. 이것만으로도 자기는 이미 다 편안해졌다고. 문제가 해결이 꼭 되어야,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였던 것이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처럼 굉장히 고도의 문제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은요, 누가 안 들어줘서 생긴 어떤 욕구의 표출이 안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간단한 우리가 활동을 한번 해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짝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만 손을 한번 들어. 이만큼 안 올리셔야 돼요.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숨을 한번 참아보실 거예요. 숨을 한번 참아보실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요, 한번 참아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손을 내리시면서 숨을 쉬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숨을 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은 참을 때까지 손을 들고 한번 참아 보시고 이제 숨을 쉬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 숨을 참아 보세요. 숨 참으시는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87학번입니다. 87학번인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87년에 대구로 이제 방학이 되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 눈병이 굉장히 창궐을 하던 때였어요. 아폴로 눈병이라고. 이 아폴로 눈병이 1968년도에 아폴로 우주선이 그때 갈 때쯤에 처음 발병이 돼서 아폴로 눈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갔더니 병원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니까 빨리 주사를 맞고 나아야 되니까 굉장히 됐습니다. 숨 쉬세요. 네, 숨 쉬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얘기를 또 굉장히 잘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봐 주시죠.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뭐가 하면은 경청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경청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거라고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실제로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셨죠. 왜냐하면 숨이 갑갑하니까. 똑같습니다. 안 들어주면 산소가 끊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도 안 들립니다. 산소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를 원하시면은요, 대화 중에 틈을 봐서 끼어들어서 더 큰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 주시고 그 내용을 잘 듣고 몸 말도 잘 듣고 욕구나 가치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읽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너가 이거 사진 보여주는 거 정말 요리 참 잘한다. 야, 굉장히 가정적이네. 와이프는 얼마나 좋겠어. 그래, 뭐 더 가면은, 와, 노년으로 갈수록 남자들의 최고의 취미가 요리라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는구나. 아, 이러면요, 저는 막, 참.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듬뿍 된 거죠. 듬뿍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의 이제 말을 제가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곧 제가 강의를 마칠 텐데요. 혹시 좀 부탁을 하나 드릴 텐데, 첫 번째 루트에 보면은 엄마가 뿔났다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메르비안의 법칙이라는 우리 리더십에서는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호감을 느끼는 법칙이래요. 호감을 느끼는 법칙, 자, 세 가지 중에 우리 대학생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만약에 미팅 같은 거를 나갔어요. 이성하고 미팅을 나갔을 때를 생각하셔도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 호감을 느끼느냐, 그걸 이제 한번 연구를 이제 사회학자가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말의 내용, 첫 번째는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말을 또 얼마나 이렇게 내용이 풍성하게 논리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느낀대요. 근데 비중이 어느 정도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얼마나 좀 생겼는지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의 어떤 손짓, 그리고 표정. 이 표정은 인상을 얘기하는 거지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시죠?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각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었죠? 말의 내용. 두 번째는 시각적인 것. 자, 세 번째는 청각적인 거예요.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톤이 아주 안정되면서 얼마나 그게 안정이 잘 돼 있는가.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의 내용, 두 번째 시각적으로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 몸짓, 표정, 인물, 그 다음에 인물이 아니라 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각적인 요소, 얼마나 목소리가 부드러우냐. 자, 저희가 투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 말의 내용에 나는 가장 호감을 느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 중고등부 계신 분, 말의 내용에. 아니, 이거는요,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시각적인 거에,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나 표정, 인상, 이런 거에 제가 사인 드리면 하십니다. 그런 거에 나는 호감을 느낀다. 자, 시각적인 거예요. 7분. 네,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각적인 것에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 그 다음에 톤,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그거에 나는 호감을 느낀다. 중복 일단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군요. 이 메르비안의 법칙은 굉장히 발견된 지 오래되었는데요, 말의 내용에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처음으로 꼽은 사람은 한 분 계셨잖아요. 실제로 7%였대요. 그러니까 100분율로 했을 때 7%가
거기에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장. 그다음에 2위가 청각이었을까요? 시각이었을까요? 여기가 시각이 압도적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청각에 호감을 느낀 것이 38%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럼 55%가 남습니다. 55%는 시각적인 것에 이제 이거는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뭐 앞으로든 뭐 직장인분들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시죠. 프레젠테이션 저 지금 강연하고 있잖아요.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말의 내용에 그렇게 많이 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저의 지금 이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표정이나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거나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이 일단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생이 나만 왜 말의 내용이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굉장히 아마 분석적이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 논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굉장히 좋은 방면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각적인 내가 발표를 할 때 바디랭귀지와 그리고 이 복장이 있죠.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각적인 게 55%잖아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 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호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미팅을 나갔을 때 이런 거죠. 저 남학생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는 영향을 한 7%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나 38%,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 있죠. 그런 것에 55%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소리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엄마가 불났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는데요. 이런 거죠. 두 중년의 자식을 둔 두 중년의 엄마가 만납니다. 근데 그 아들과 딸이 각각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둘 다 변호사예요. 둘 다 변호사인데 남자 쪽은 결혼을 했다가 어쨌든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먼저 결혼한 상태에서 딸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같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자 쪽 집안 그 엄마가 김혜자 씨인데요. 김혜자 씨 쪽에서는 자기 딸이 그냥 지금 이제 그냥 변호사로서 그냥 미혼으로 있는 상태예요. 결혼을 한 적이 없고. 결혼을 둘이서 하려고 하니까 여자 쪽 엄마는 이제 불편한 거죠. 남자를 봤더니 뭐 이혼이 잘못은 아니지만 애까지 이렇게 딸려 있는 것은 아직 결혼 경험이 없는 딸이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건가, 내용에도 나옵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데 김혜자 씨는 나 이 결혼 눈에 흙이 들어가도 반대야 이러면서 이제는 결혼 얘기 못 꺼내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 엄마를 만납니다. 자, 혹시 플레이가 될까요? 네, 작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나 변호사 용수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이 M입니다. 앉으세요. 네. 바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니까 이혼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겠는데 아이가 무겁지요.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이 낳는 자식이 얼마나 힘든 십자가인데 어미로서 그런 결혼 하라 그러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이해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나라도 그 입장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참 글쎄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걸려서. 네, 그러시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무라
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영수 어머니, 이거 쓰세요. 아니. 괜찮아요, 쓰세요. 어떡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니. 여보, 나 뭐에 홀린 것 같아. 영수 준다 그러고 들었어. 나 참, 안 사도 마음에 들어 이럴 줄은 또 정말 몰랐네. 사람이 너무 괜찮아. 말에 말씨가 점잖고 따스하고 양반스럽고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나 다 이해한대. 너무 이해한대. 참 어쩌겠어. 지 팔자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나 몰라. 자기 남편 출장에서 들어오면 바로 상견례 날 잡재. 괜찮은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 아니 내 말은 다 개구망고 그렇게 꼬장을 부르니 그 양반 어떻게 흥분으로 먹는겨?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위로해줄 말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데 그 얼굴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나하고 같이 똑같이 속상해지는 얼굴이더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통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런 시어머니는 참 괜찮겠다 싶었어.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메르비안의 법칙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까 백일섭이라는 그 남편분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꼬장을 부리고 듣지도 않더니, 그때 아마 그랬겠죠. 남편이 답을 주려고 했겠죠. 아니 지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애들이 좋대잖아. 그리고 뭐 때로는 그랬겠죠. 그래도 남편 될 사람이 그래도 변호사인데 뭐 어때. 그래도 뭐 잘 살겠지. 이렇게 답을 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 말은 뭐 듣지도 않고 그렇게 꼬장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답을 주려고 하니까 듣지도 않고 꼬장만 부렸던 거죠. 예. 근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제가 만약에 남자 쪽 아버지였으면 저런 상황에 나갔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시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집에 있거든요. 그 딸내미 아이를 저희가 많이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 따님이 저희 그 손녀 때문에 불편하신 게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한 방 딱 정확하게 먹여야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이 좋대잖아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결혼시키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답을 주는 거죠.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근데 말의 내용에 우리가 호감의 영향을 몇 프로 받는다고요? 7%. 근데 여보 나 어디 홀린 것 같아 이러잖아요. 남편을 보면서. 나 너무 이해한대. 나 너무 이해한대. 근데 말씨가 점잖고 따스하고 양반스럽고, 이 무슨적인 요소죠? 청각적인 요소. 38% 영향을 미친다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 너무 이해한대. 너 얼마나 속상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얼굴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나를 정말 생각해주고 진짜 걱정해주는 그런 얼굴이더라고. 이러잖아요. 시각적인 요소 55%. 근데 이 남자 쪽 엄마가 말의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의 내용이 있어요. 무거우시죠? 얼마나 이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셔서. 거기에 뭐 섣부른 위로의 말보다는 그냥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쪽 엄마도 뒤에서는 같이 눈물을 같이 이렇게 훔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정말 눈물이 나니까 감정을 공유해 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쪽 엄마가 홀린 거죠. 홀린 거. 나 어디에 홀린 것 같아. 예, 그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들어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황이 좀 더 자기도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전문 강사로 있다가 지금 기업체 임원으로 다시 와서 요즘 강의를 잘 이렇게 뭐 꽤 하긴 하는데 옛날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일주일에 한 3번, 4번 이 정도 했었거든요.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근데 이제 생명샘 교회에서 부르면 이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달려옵니다. 제가 집이 세종이고 오는데 약 한 4시간, 5시간이 걸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제 첫 사명을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해볼까라는 사명의 시작이 된 것도 정수구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곳이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은퇴 이후에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돼서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오면서 또 저는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간 게 아닌가 정말 그리 해야 되겠다. 아무리 바쁘지만 이 남성의 50대는 참 바쁜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제가 배운 리더십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그걸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다면 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더욱더 이렇게 많이 굳히고 갑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